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아침 인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시작된 불이 37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난 층에 생활용품처럼 불에 잘 타는 것들이 많아서 진화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매연 탓에 인근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바깥으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들이 고가 사다리차로 물줄기를 뿌려보지만 연기는 더욱 거세지기만 합니다. 외벽의 철판 구조물들도 검게 그을린 채로 땅에 떨어져 나뒹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6시 54분, 인천 서해구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이 37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연과 인근 도로 통제가 이어지면서 주민들도 불편을 겪는 중입니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좀 매시악한 냄새가 나고 보리잡이 저도 마스크 쓰고 왔는데 정말 굉장히 심하게 나와요. 6층에서 시작한 불은 외벽을 타고 7층으로 번졌는데 해당 층에 생활용품 등 가연성 물품이 다량 보관돼 있어 소방은 진화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3단 넥 구조의 대형 창고로 다량의 가연물이 적재되어 고온의 농연으로 인해 내부 시야 확보와 대원 진입에 극심한 어려움에 있습니다. 화재 발생 9시간 만에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한 소방당국은 인원 721명, 장비 228대를 동원해 다른 층으로 불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바람이 불어 인근 석유화학단지로 불이 번질 경우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바로 길 건너에 그 대형 석유화학 탱크가 보이고요. 불꽃만 있어도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전체를 방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화재가 발생한 직후 6층에 있던 물류센터 직원 121명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진화 작업 과정에서 소방대원 2명이 각각 연기 흡입과 탈진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밤 11시 즈음 큰 불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세현입니다. 물류센터 화재는 이렇게 큰 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5년 전 쿠팡의 또 다른 물류센터 화재 때도 엿새가 지나서야 불길이 잡혔습니다. 그때도 한 곳에 겹겹이 쌓여있던 물건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비슷한 화재가 왜 계속 반복되는 건지 이어서 박재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21년 건물이 전소됐던 쿠팡 덕평 물류센터 화재. 당시 내부 CCTV엔 진열대 한편에서 불꽃이 일더니 순식간에 번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선반에 쌓여있던 각종 생활용품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불이 급격히 확산한 겁니다. 특히 상품들을 지나치게 밀집해서 적재하는 물류센터 구조가 불을 더 키웠습니다. 어제 불이 시작된 쿠팡 인천물류센터 6층도 다층 구조, 일명 메자닌 구조로 되어 있는데 층고가 높은 한 층을 마치 세개층처럼 쪼개서 진열대를 더 빽빽하게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단수가 많고 렉이 많고 화재 하중이라고 그러는데요. 할 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불 끄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고. 또 복잡한 구조 때문에 소방대원들의 진화 작업을 위험하고 더디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 렉 창고가 붕괴되면서 통로폭이 1.3m 정도밖에 되지 않고 렉이 계속 붙어 있는데 그 사이를 저희 대원들이 진입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부 스프링클러도 제 역할을 못했을 걸로 보입니다. 물류센터에선 높이 3m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 아랫부분 진열대에서 불이 시작될 경우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더라도 진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 선반에 쌓여있는 가연물 때문에 위에 있는 헤드가 작동이 되더라도 그 가연물이 가려져서 불이 난 곳에 물이 제대로 뿌려지지 않는 것이죠. 쿠팡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현장에서 진행되는 소방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하고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객들의 주문 물량을 다른 물류센터로 분산해 배송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박지현입니다. 어젯밤 남부지방을 강타한 폭우로 전국에서 800건 넘는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비가 특히 집중된 경북 지역에선 지난해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수해까지 겪게 됐습니다. 그 피해 상황을 동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임시주택 한 채가 45도로 꺾인 채 위태롭게 세워져 있습니다. 마당에는 웅덩이가 생겼고 집안은 진흙범벅으로 변했습니다.
작년 산불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모여 있는 경북 안동 귀미일리 임시주택 단지입니다. 화마의 상처가 채 회복되기도 전에 폭우가 휩쓸고 간 겁니다. 한번 물이 차가 그런지 안 열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창문 열고 뛰내리니까 이마에 차대요. 그래갖고 막 아저씨하고 둘이 손 붙잡고 그냥 저 지대 높은데. 의성군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도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고 전봇대는 힘없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마을 회관으로 대피한 주민들은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가 끊어지고 이러니까 뭐 먹지도 못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주택과 도로 침수 등 총 827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어젯밤 안동에서 시간당 65.5mm, 의성은 최대 46mm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져 내리며 경북 지역에서만 밤사이 321세대, 총 420명이 긴급 대피해야 했습니다. 잠시 멈췄던 비는 오늘 오후 다시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 쏟아져 내리며 경북 의성과 청송, 대구 군위 등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되기도 했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비가 이어져 충청권은 최대 80mm, 수도권과 경상권은 최대 60mm의 강한 비가 내릴 걸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피해 수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체제를 2단계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SBS 동은영입니다. 장윤기가 경찰에 낸 자필 의견서에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길 바란다고 쓴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에선 자신의 장래 희망이 아버지와 같은 경찰관이라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피해 여고생 유족 측은 장윤기가 자기 가족 안위만 걱정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경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죄송하다면서도 신상이 공개되더라도 엄마, 아빠, 형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적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심의를 거쳐 지난 5월 8일 장윤기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는데 장윤기의 반발로 닷새간 유예기간을 거쳐 5월 14일에야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장윤기는 또 검찰에서 진행한 심리검사에서 자신의 장래 희망을 아버지와 같은 경찰관이라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숨진 피해 여고생 유족 측은 유가족에 큰 고통을 주고 자기 가족의 안위만 걱정하고 있다고 분노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증거인멸 혐의로 이미 구속된 광산서 전 수사팀장 A경감을 불러 조사 중입니다. A경감 바로 윗선인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경정에 대한 구속심사를 앞두고 막판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입니다. 박경정은 장윤기에게 강간 목적 살인 대신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팀장을 상대로 박경정이 강간살인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일부 수사팀 의견을 묵살한 정황에 대해 집중 캐묻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 역시 장윤기의 과거 스토킹 사건과 살인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분리 수사하는 과정에도 박경정이 관여했는지 집중 수사 중입니다.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21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SBS 유수환입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의 원인으로 지목된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장 폐지는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야권에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긴 대참사에 사과도 없다면서 김 실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아영 기자입니다. 특정 종목 주가의 일간 변동률을 2배 이상으로 추종하는 상품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을 키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를 상장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데 대해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상품이 지금 10조 이상 형성돼 있는데 만약에 상장 폐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죠. 상장 폐지 땐 그 매물을 어떻게 또 해소해야 할 것 아니겠느냐며 상상하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이른바 시장 퇴출론에 선을 그은 겁니다.
대신 김 실장은 레버리지 ETF 거래를 위한 기본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현금 3천만 원으로 올리고 최소 거래 단위도 20주로 늘리는 금융당국의 보완책에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시장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상당폭 수용해 내린 조치라며 많은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다만 레버리지 상품은 하락기엔 영향력이 2배로 커지는 측면이 있다며 어떻게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지는 추가로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사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은 내일 국회에서 하반기 국정과제를 점검하면서 이 문제도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등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도박판 레버리지 ETF는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긴 대참사인데도 사과도 없다거나 누가 어떤 목표로 도입해 이 지경을 만들었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국정조사 실시와 김 실장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대 최고 실적에 성과급 잔치까지 예고했지만 반도체 하청 노동자들에겐 먼 얘기이기만 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반도체 호황으로 업무 강도가 늘어난 데다 박탈감만 커졌다고 토로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만났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김진수 씨는 SK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10년째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웨이퍼 등을 운송하는 일을 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물량이 이제 엄청 늘기 시작을 하고 한 8명이 필요한데 4명이 일을 하게 한다거나. 청주 공장에선 지난달에만 2차례 불소가스가 누출되면서 하청 노동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힘들게 일했지만 돌아온 건 기대보다 훨씬 적은 상생 장려금이었습니다. 하이닉스 직원만큼 억대 성과급은 바라지도 않지만 박탈감이 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부심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좀 자존심은 지킬 수 있는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삼성전자 하청 노동자들은 이마저도 부러워했습니다. 삼성전자 성과와 연동해서 지급되는 금액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최소한 2만 보 이상씩 이동을 합니다. 복마지염이라든가 이런 하지정맥류 같은 게 주로 많이. 최근에는 하청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면서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분명히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실감 같은 것도 많이 느끼고. 기업의 초과이윤 분배를 논의하는 정부 토론회에선 기업 성장에 기여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해 성과를 배분하는 게 바람직하고 하청노조가 원청 기업에 성과급을 교섭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같이 원하청 교섭을 하고 성과급에 대해서만 협의를 좀 해서 적정선을 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반면 경영계는 초과이윤은 미래 투자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활용해야 하고 성과급은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는 입장입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재충돌이 일주일을 넘기면서 요르단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2명이 숨졌습니다. 미국은 대규모 공격을 이어가고 있고 이란은 미국을 거대한 악마라고 부르며 전면전을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요르단 무아파크살티 공군기지를 겨냥한 지난 17일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고 미 중부사령부가 밝혔습니다. 3월 초를 끝으로 이란 공격으로 숨진 미군은 없었는데 종전 양해각서 서명 이후 재충돌로 다시 미군 전사자가 발생한 겁니다. 이로써 미군 전사자는 공식 발표로만 16명이 됐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이란이 최근 일주일 동안 요르단 내 미군 기지를 4차례 이상 공격해 이미 20명 넘는 부상자가 발생했고 헬기 여러 대도 파손된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은 전사자 발생을 발표한 직후 이란 전역에 대한 야간 공습을 8일째 퍼부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 섬과 해안 도시는 물론 산악지대를 타격하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위협 능력을 약화하고 미군을 공격한 혁명수비대를 신속하게 응징하기 위한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란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쿠웨이트 내 미군 우다이리 기지의 탄약고와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의 레이더 시설 등을 자폭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무스타바 하메네이는 미국을 거대한 악마라고 부르며 이란과 저항 전선이 미국에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안겨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نقض عهدهای مکرر شیطان بزرگ نسبت به تفاهمنامه امضا شده بین رئیس جمهوران ایران و آمریکا بار دیگر این حقیقت را به همگان ثابت کرد.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 이행 중단도 공식 선언하고 향후 며칠 내 전면 공격 단계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복의 악순환에 미군 전사자까지 발생하면서 이란전이 다시 전면전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SBS 곽상은입니다. 산림청의 무기계약직 여성 직원이 남성인 동료 공무원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재판에서 추행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했는데 정작 직장을 잃은 건 피해 여성이었습니다. 김민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경북 지역 지방산림청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던 2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 회식 자리 이후 8급 주무관 B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만취한 A씨를 바래다 준다던 B씨가 A씨 자취방에 따라 들어간 겁니다. 제 집에서 누워있을 때 좀 몸을 만지는 느낌이 났었던 거죠. B씨는 수사 초기 15분 정도만 멀리 떨어져서 본인도 잠들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지만 A씨 속옷 등에서 B씨 DNA가 검출됐고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에서 B씨는 첫 공판부터 반성한다는 취지로 공소 사실을 인정했고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해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산림청도 사건 직후 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분리 조치했는데 이어질 걸로 예상했던 직위 해제나 징계 조치는 없었습니다. B씨를 같은 지방산림청 산하 구규림관리소로 보낸 건데 이때부터 두려움은 A씨만의 몫이었습니다. 업무상 오가는 일이 잦아 마주칠까 싶을 땐 근무 일정까지 바꿔가며 피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 상태니까 이제 제가 가해자가 있는 기반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징계위원회는 사건 발생 1년이 다 되어가는 지난 6일에야 처음 열렸고 그마저도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1심 선고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게 산림청 입장입니다. 직위 해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A씨 요구는 번번이 묵살됐고 징계라는 게 주무관님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또 상대방도 있잖아요. A씨는 지난 4월 초 직장을 떠났습니다. 향소에서 2심까지 또 가게 된다면 또 2심 결과까지 봐야 되겠다라고. 가만히 소극적으로 놔두었다는 것은 되게 이례적이고 일단 직위해제부터 먼저 시키고 추후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추가 징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BS 취재가 시작되자 산림청은 지난 16일자로 B씨를 직위 해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민준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대학교 시험에서 80% 넘는 학생이 A 학점을 받았습니다. 시험에서 AI를 써도 된다고 허용했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공부한 사람만 바보 됐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윤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응용 방법 등을 배우는 연세대학교의 3학점짜리 교양 강의입니다. 수강생이 500명이 넘는데 수업과 중간고사에 이어 최근 치러진 기말고사까지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시험에선 AI 사용을 허용하되 AI 답변을 그대로 복사해 붙이는 이른바 복붙행위만 금지됐습니다. AI 답변을 재구성하라는 취지입니다. 시험 결과는 어땠을까? 중간과 기말고사 모두 학생 3명 중 1명이 400점 만점에 390점 이상을 받았습니다. A 학점을 받은 학생은 전체의 84%에 달했습니다. 한 수강생은 취재진에게 복붙한 학생이 많았지만 적발되지 않았다며 자신도 공부를 하지 않고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강의를 들은 적 없는 취재진이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 시험은 글자 그대로를 복사하는 건 금지돼 있어서 시험 문항을 이미지 파일로 캡처한 뒤에 AI에게 풀어보라고 하겠습니다. 1분도 안 돼 답안이 바로 나왔고 배포된 정답과는 95% 일치했습니다. 강의평가 게시판엔 AI 딸깍 잘하는 순서대로 점수 받는다. 공부한 사람만 바보 만든다는 학생들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교수자 스스로 답안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어요.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꼭 포함해라. 생성형 인공지능을 쓸 때에도 이것들을 꼭 포함해야 된다라고 하면
학교 측은 향후엔 AI만으로는 만점받기 어렵도록 응용과 분석형 문항을 강화해 변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인아입니다. AI가 청년들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중국에선 올해 사상 최대로 1,200만 명 넘는 대학 졸업자가 취업 시장에 쏟아졌는데요. AI 도입에 경제 성장 둔화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이 질 낮은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고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가까워지자 배달원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노란 옷은 메이투안, 주황색은 징동. 속한 회사는 다르지만 대부분 앳된 얼굴의 중국 청년들입니다. 각 회사의 배달원들은 이렇게 음식점이 밀집한 곳 앞에서 기다렸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배달을 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대략 11시간. 那你说的是8点上班， 7点半下班，是吧？对，我们美团有固定的上班点、下班点，人多，摊不大多，因为啥都不好看。这对我来说，中国大社会环境啥都不好看。 쉬는 날 없이 일하면 한 달에 우리 돈 150만 원 정도 법니다. 40到哪儿？一般的话，一般能挣多少？5块6块。 중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4.3%. 내수 부진으로 질 좋은 일자리가 줄면서 청년들이 단기 일자리로 몰리는 겁니다. 你为什么来北京啊？北京挣钱嘛。 北漂。那北方不也就出北京挣的最多了？ 중국 도시 지역에 사는 16세에서 24세 청년 실업률은 15.6%. 이것도 학생을 제외한 수치인데 집에서 누워 지내는 이른바 탕핑족이나 취직을 포기한 바이란을 고려하면 체감 실업률은 더 높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一点，每天都向老师请教一点，然后我毕业了就可以出来工作了。结果没想到毕业了之后投了很多简历。 중국은 올해 도시 신규 일자리 1,200만 개 이상을 만들겠다며 AI 분야의 직업 훈련을 늘리는 등 채용 확대 캠페인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대학 졸업자와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에 간극이 있는 데다 AI 도입으로 일부 업무까지 자동화되면서 취업 병목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최고은입니다. 민주당 예비 경선을 이틀 앞두고 당권 주자들은 당심 잡기에 매진했습니다. 올해 큰 폭으로 오른 당대표와 최고위원 기탁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금액을 낮추자는 제안을 당에 던졌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 경북 안동을 찾아 이 대통령이 이미 희망을 심었다면서 자신은 물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후엔 부산에서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당의 단결과 또 외연 확장을 동시에 실현하겠습니다. 정청래 전 대표는 고 이해찬 전 총리의 배우자 김정욱 여사가 자신의 후원회장을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 후원회장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더 개혁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덧붙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송영길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논의하는 당 지도부를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민주당을 만들어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고 광주를 찾은 고민정 의원은 개파 정치를 벗어나는 젊은 지도부를 만들겠다고 각각 강조했습니다. 넓은 축구장 안에 이재명 선수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다른 선수들은 다 어디 갔냐. 이런 질책들. 김보미 전 전남 강진군 의원은 86세대를 비판하며 세대 교체를 외쳤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본경선 기준으로 대표 후보는 1억 원, 최고위원 후보는 5천만 원을 당에 기탁금으로 내야 합니다. 1년 전보다 각각 6천만 원과 3,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에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릴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39세 이하 원외 후보는 50% 감면받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담이 클 것이라며 돈 때문에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는 건 부정부패의 유인을 키운다고 지적했습니다. 친명계 후보 지원 아니냐, 당무 개입 아니냐 같은 당내 일각의 반응에 대해 청와대 측은 기탁금이 너무 올라
당원으로서 우려한다는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는 모레 기탁금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부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유산 보호와 평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강민우 기자입니다. 수문장 교대식과 함께 한국의 문이 열리고 지난 2009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강강술래가 무대를 장식합니다. 한국이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에선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196개 협약국 대표 등 1,200여 명과 홍보대사를 맡은 가수 지드래곤도 함께한 오늘 개회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의 피란 수도에서 국제사회 원조의 관문을 거쳐 해양 수도로 발돋움하는 개최지 부산의 역사를 강조했습니다. 부산에서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국제사회가 함께 지키고 계승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어쩌면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평화의 방벽을 인간의 마음속에 세워야 한다는 유네스코 헌장의 정신은 탄생 150주년을 맞은 백범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국가와 궤를 같이 한다며 문화 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 세계 유산 보호와 국제평화 기여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높은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함께 지키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백범 선생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33건에 대해 세계유산 등재 여부를 검토하고 세계유산 147건의 보존 상태도 점검합니다. 세계유산으로 지난 2021년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이 전남 고흥 등으로 그 범위와 대상을 넓히는 확대 등재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내순 도르마는 파바로티의 절창으로 월드컵의 상징처럼 자리 잡은 곡입니다. 요즘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인 테너 백석종 씨의 대표곡이기도 합니다. 고국에서의 오페라 무대 데뷔를 앞두고 있는데요.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 기자가 만났습니다. 2026 월드컵 개막일, 영국 로열 오페라 하우스 테라스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립니다. 테너 백석종 씨가 축구 티셔츠를 입은 합창단과 함께 나는 승리하리라 빈체로로 끝나는 내순 도르마를 열창합니다. 백석종 씨는 36살이던 2022년 두 작품 연속 로열 오페라 주역의 대역으로 무대에 올라 극찬을 받으며 데뷔한 늦깎이 테너입니다. 원래 17년간 바리톤으로 노래했고 샌프란시스코 오페라 영 아티스트로도 뽑혔지만 오랜 고민 끝에 테너로 전향했습니다. 하지만 곧 닥쳐온 팬데믹으로 설 무대도 없고 선생님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동네 교회에서 날마다 홀로 테너 발성을 갈고 닦았습니다. 중간에 노래 안 될 때는 막 악몽도 꾸고 이런 거 무대에서 망치는 그랬는데 1년 딱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노래가 되는 거예요. 힘이 안 들이고. 수련을 마친 제야의 고수가 강호를 평정하듯 그는 불과 몇 년 만에 차세대 오페라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 칼라프 왕자가 부르는 아리아 내순 도르마는 공연 중 앙코르를 여러 번 했을 정도로 그의 대표곡이 됐습니다. 목소리에 가장 잘 맞고 칼라프의 왕자, 승리를 외치는 사람, 희망을 외치는 사람으로서 제 성품하고도 어느 정도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석종 씨가 이 역할로 고국의 오페라 무대에 데뷔합니다. 공연은 일찌감치 전석 매진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사랑하는 관객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세계 많은 특별한 무대를 가봤지만 이것보다 더 특별한 무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번 공연을 최근 세상을 떠난 아버지에게 바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승리의 노래, 희망의 노래, 내순 도르마가 그의 고향에서 울려 퍼집니다. SBS 김수현입니다.
정체전선이 남부지방을 가로지르며 자리하고 있고 오르내리며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립니다. 오늘은 주로 중부지방의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았고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 밤까지 경북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 당분간 장맛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오늘과 반대로 남부지방의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가 많겠습니다. 내일 예상되는 강수량 살펴보시면 중부지방에 20에서 최고 80mm, 남부지방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모레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100mm 이상, 서울에도 최고 80mm로 중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더욱 확대됐습니다. 내일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의 체감온도 35도까지 오르는 곳 있겠고요. 대부분 지역의 낮 체감온도 31도 이상 오르겠습니다.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전남과 경남, 제주 지역은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 있겠습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많겠지만 비가 내릴 땐 집중호우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장맛비 대비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일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